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근대사 특집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안동 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지금 근대사 쪽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길어요. 백그라운드 쪽 부분이 굉장히 긴데,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분이 세도정치입니다. 근데 세도정치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안동 김씨죠, 그죠? 세도 정치하면은 교과서에서도 보통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안동 김씨, 그 다음에 또 풍양주 씨, 반남박 씨도 조금 언급은 해요. 한 요 정도인데 사실 실제적으로는요, 세도 정치는 안동 김씨가 주도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세도 정치 기간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요, 안동 김씨 빼놓고 설명이 안 돼요.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세력이고 핵심 세력인데 우리가 과연 안동 김씨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냐 이거죠. 안동 김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지가 아마 긍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안동 김씨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마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악의 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는 줄 아세요?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항상 뭐가 최고의 이슈였냐면은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거였습니다. 첫째도 그거였고 둘째도 그거였고 셋째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역사학계, 즉 제가 말씀드린 역사학계는요, 소위 강단사학계라고 불리는 주리사학계뿐만 아니라 제야사학계까지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 모든 역사학계 범주가 항상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식민사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깨부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강단사학자들은, 소위 말해서 주류 역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은 다 식민사학자들 후예들이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다. 이런 좀 근거가 없는 낭설들은 안 믿었으면 좋겠고요. 이해는 가요. 하도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도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건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요. 근데 가서 배워보면 알아요. 절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차이가 이거예요. 제야사학계는 제야사학계하고 주류사학계하고 차이점은 이거에 있습니다. 식민사학을 극복하자는 전체적인 테두리는 똑같은데, 제야사학계는요, 약간은 조금 무리한 얘기들도 합니다. 하다 보면요. 왜냐면은 무엇보다도 그걸 극복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류사학계는 아무래도 학자들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무리한 이야기는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간극이 발생하는 거죠. 제야사학계에서 인정하는 학설을 주류사학계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이 간극으로 인해서 제야사학계는 사실 니들은 말로만 식민사학 극복하자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식민사학자들 말하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내공도들, 이런 비난도 또 받게 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오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주류사학계도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근데 요게 역사학의 발전이라는 대의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틀 안에 가둬두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딱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식민사학 극복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차용되는 이론이 민족사학이고, 민족사학 하면 뭐니 해도 역시 신채호 선생이죠. 근데 신채호 선생의 이론을 가만 보면은 이런 이론이에요. 원래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다. 원래 우리 민족은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었다. 근데 그 위대했던 우리 민족이 어느 순간 잠깐 실수를 해서 넘어진 거다. 그게 일제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실수가 나왔냐 이거죠. 어디서부터 실수였나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조선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나와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 즉 사대주의 나라였다는 거죠. 두 번째, 좋다. 조선 전기에는 그래도 뭐 세종대왕도 있었고 뭔가 좀 발전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였다? 바로 선조 때부터. 선조 때부터 이제 붕당 정치, 당파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왕이 전쟁이 났는데 백성들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이나 치고 이순신 장군 괴롭히기 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세 번째, 아니다. 그래도 영조, 정조 때는 꽤 괜찮았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였냐면은 세도 정치, 이 안동 김씨가 집권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다. 보면서 각각 설정하는 시기는 다 다르지만 공통된 분모가 뭔지 아세요? 세도 정치가 만악의 근원이다. 조선은 왜 망했냐? 바로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다. 이게 가장 공통된 분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임의 끝판왕이 누구한테 또 지어지냐면은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그 결정적인 끝판왕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많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라는 것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항상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시대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이 있고, 그 시대적인 틀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주어진 틀 안에서 한계성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선시대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라 21세기 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우리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요거 빼놓고서 사실 다른 생각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른 생각하면 무슨 취급받습니까? 바로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옛날 그 시대에도요, 그 시대가 주어지는 틀이라는 게 있고요.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바로 역적 취급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약간 하나 더 있다면은, 그 시대는 시대가 변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던 시대였고, 지금은 변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의 여유가 조금 더 생겼을 뿐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흥선대원군은요, 조선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개혁가였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저한테 식민사학자다 어쩌다 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혹은 뭐 저 보수사학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흥선대원군을 집중 조명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흥선대원군이 최고의 개혁가일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요, 영조 정조도 못했던 걸 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마카파시 개혁을 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근데 그 흥선대원군조차도 결국에는 뭐를 못 넘어섰냐면은, 그 시대가 주어졌던 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흥선대원군을 혁명가로 부르진 않아요. 흥선대원군은 개혁가였어요. 그리고 개혁가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 한계치가 뭐냐? 그 시대가 요구하는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흥선대원군이 들어섰던 시점, 나타났던 시점은요, 사실은 개혁가가 필요했던 시점이 아니라 혁명가가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개혁가가 나왔어요. 차라리 흥선대원군이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나왔으면은 아마 좀 더 히트를 쳤던 인물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근대사를 쭉 보잖아요. 그 중에서 혁명가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즉, 국가가 제시했던 틀, 그때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틀을 깨부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 뭐 김옥균. 김옥균도 따지고 보면 뭐 민주공화정을 주장했습니까? 아니에요. 기껏해야 입헌 군주정이었고, 그것도 입헌 군주정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왕권을 좀 제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이거 혁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실제가 그랬어요. 동학농민운동이 주장한 게 뭐 왕을 끌어내리고 단두대에 집어넣어서 목을 자르자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왕정 자체는 부정을 안 했습니다. 즉,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개혁을 했던 개혁운동이었지 혁명운동이 아니었어요. 즉, 갑신정변도 그렇고 동학농민운동도 그렇고 둘 다 급진적인 개혁을 성향을 가진 거였지, 이게 파격적인 혁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갑오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갑오개혁도 온건적인 개혁에 불과했고, 독립협회의 경우에도 황제권을 부정한 건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황제폐하면서 넙죽넙죽 엎드리긴 다 했습니다. 다만 의회를 좀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도 좀 서구식으로 좀 따라가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이것도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혁명적인 이야기를 제일 처음 했던 집단이 뭐냐면은, 뭐 각자 견해는 좀 갈릴 수도 있는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민회로 보고 있어요. 신민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정을 주장했던 집단입니다. 신민회는 왕정이라는 틀 자체를 그냥 깨부쉈던 사람들이에요. 단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미 왕실이 왕실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틀을 깨부수지 않을래야 깨부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가 마리 앙토네트를 단두대로 집어넣었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어디 감히 왕을 그렇게 하냐. 처음에는 그렇게 갔던 거라는 거예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더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정봉환이라고 해가지고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까? 덴노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메이지 유신이었어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말은 권한 강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권력을 갖는 약간 영악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체제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흥선대원군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개혁가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혁명가로 보기는 어렵다. 근데 이러한 흥선대원군을 단순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반동으로 취급을 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옛날에 영화 중에서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설국열차에 나오는 주인공이 혁명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은 제가 볼 땐 혁명가가 아닙니다. 그냥 급진적인 개혁가예요. 그 주인공도 뭐는 유지하려고 했냐면은 열차라는 틀은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다만 그 안에서 꼬리칸과 머리칸의 위치를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그 주인공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한쪽 팔이 잘린 그 노인. 근데 그 사람의 경우도 제가 볼 때 온건적인 개혁가입니다. 그 사람은 일정 선까지만 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급수시설이 있는 곳까지만 점령을 하자. 그 이상은 갈 필요 없다. 이건 온건 개혁파입니다. 그리고 아예 머리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한번 이 안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보자. 이게 급진개혁파예요. 그럼 혁명가는 누구냐면은 거기 남궁민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 열차를 설계했던 사람. 그리고 이 역할을 송강호 씨가 맡았는데 이 사람이 혁명가예요. 이 사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열차를 뽀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말리죠. 너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원래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 듣는 사람들이 바로 혁명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혁명가예요. 쉽게 나오지도 않고 이런 혁명가들은 성공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설국 열차라는 그 무대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열차를 깨부수려고 했던 남궁민수, 그 송강호 씨가 바로 혁명가였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요. 그러면은 조선 후기 근대 시대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도요. 과연 그 틀을 깨부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거예요. 기껏해야 신민회가 제일 처음에 민주공화정을 주장했던 것 뿐이고 그 이전에는 그 틀 내에서만 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혁명가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혁명가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거듭 언급드리자면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면요, 우리가 안동김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요, 조선을 몰락시킨 장본인들, 악의 축, 저런 귀태정치, 구태도 아니고 귀태정치,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안동김 씨는 어떤 집단이고 그 시대가 요구했던 것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 시대가 요구했던 것에 부합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안동김 씨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 정치를 보더라도요. 여야가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어요. 현대 한국 정치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국에서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는데 지금 세계 많은 국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당선이 된 건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유에 부합됐기 때문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근데 먼 훗날이 됐어요. 먼 훗날이 됐을 때 우리가 선택했던 이 정치적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저희한테 맹비난을 할 수 있어요. 100년 전에 대한민국 조상들은 멍청했어. 왜 그런 사람을 뽑은 거야? 왜 그런 정당을 지지한 거야? 왜 그런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고통받는 거 아니야? 에이 바보 멍청이들.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우리는 되게 서운할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우리한테 무지막지한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제비뽑기에서 뽑았습니까? 아니면은 연필 굴리기에서 뽑았어요? 아니면은 뭐 로또처럼 그렇게 추천권 해가지고 뽑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투쟁의 투쟁을 거듭하고 선택의 선택을 거듭하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나온 결론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결론이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라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고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집단이 가졌던 고민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파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쁜 집단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런 식으로 단정짓는 순간 역사는 죽은 역사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3.1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대표가 생각했던 거 다르고 민족 대표가 생각했던 거 달라요. 각자의 고민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부합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 결과적으로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그 시대의 고민을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호불호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저래서 좋은 사람, 이래서 선, 저래서 악, 요래서 콩쥐, 요래서 팥쥐, 요래서 빛이요, 요래서 어둠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것은 역사학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안동김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요. 이 안동김 씨라는 집안 자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집안이고 왜 권력을 쟁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 안동김 씨가 문제가 그렇게까지 있는 집안이었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동김 씨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좀 조선 중기에는 뭐라고 불렸냐면은 장동김문이라고 불렀어요. 장동김문. 여기서 말하는 장동은 뭐냐면은
서울 종로구 장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이동을 조선시대에는 줄여서 장동이라고 했는데 그 장동에 살고 있는 김씨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동 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왜 하필 안동 김씨가 이때 권력을 장악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안동 김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금수저들. 어쩌다 로또 맞아가지고 왕비 배출해서 권력을 장악한 그런 사람들. 일종의 졸부 개념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안동 김씨는요,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이었고,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여기서 단순히 뼈대 있다는 건 뭐 돈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조선 사회에서 주류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동 김씨라는 집안의 흐름을 쭉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항상 순탄하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 시련과 역경도 많이 겪었던 집안이에요. 근데 그 시련과 역경을 전부 겪고 나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 그거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동 김씨라는 집안의 흐름과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집안이 왜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가, 왜 하필 안동 김씨였나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척신이라는 이유로 된다면요, 원래 전통적인 척신 가문들이 이거 말고도 꽤 있었어요. 뭐 파평윤 씨, 여흥민 씨, 청풍김 씨, 풍산홍 씨, 꽤 여러 집안이 있었는데 왜 하필 안동 김씨였냐는 거죠. 그죠? 자, 안동 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안동 김씨들은요, 안동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겠지, 그죠? 안동에 거주하고 살다가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이 안동 김씨들이 조금씩 서울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로 진출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과거 시험 봐가지고 뭐 했다? 과거에 합격했다. 관료 생활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거주지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다가 둥지를 틀었냐면은 서울 종로구 장이동,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장이동이고 당시에는 이제 장동이라고 불렀던 지역에다가 둥지를 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지트를 마련해놓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과거에 합격하면은 자기의 조상들이 갔던 그 장동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동에는 전통적으로 누가 오기 시작했냐면은 안동 김씨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동 김씨들은 선조 광해군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주 유명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뭐 조선 사회에서 명망 있는 엘리트 집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 집안이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김상원 때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노소붕당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상원은요, 서인 청서파의 대표주자였습니다. 뭐 지정학적으로 따지면 한 단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역사학계에서는 한 단계로 분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 단계라고 설명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지정학적인 이야기고, 그냥 포괄적으로 말해서 청서파의 거두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김상원은요, 병자호란기의 척합파의 거두였어요. 이 김상원의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최명길이었죠. 최명길과 김상원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는 최명길을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합리적인 스타일의 사람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상원은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명길이 선, 김상원이 악, 최명길이 빛, 김상원이 어둠, 최명길이 콩지, 김상원은 파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시대에 김상원이 가졌던 고민도 틀린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고민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관계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어디 뭐 3등 국가가 갑자기 떴다고 쳐봐요. 그 나라로 라인을 바꿔잡는다? 그거 굉장히 괴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나라가 우리를 잘 대해줄 거라는 보장은 또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그 고민거리를 가졌던 사람이 김상원입니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명나라, 단순히 우방국가라는 취지를 떠나서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요, 뭐를 그렇게 좋아했던 거냐면은 명나라의 하드웨어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파워에 심취했던 사람들이에요.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바로 문화적인 코드들, 그리고 명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제도, 사회 경제 전반에 겹쳐져 있었던 명나라의 그 시스템을 동경하고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요, 그때 당시 최고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걸 따라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게 조선의 사대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괴롭죠. 그 시스템, 즉 소프트 파워가 틀린 건 아닌데 갑자기 하드웨어 파워가 시대적으로 뒤처지게 되면서 명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김상원이 여기서 자괴감이 들고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 김상원은 의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리는 명에 대한 의리죠. 나는 그래도 명의 소프트 파워를 끝까지 신뢰를 하겠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그거를 추구했기 때문에, 명분적인 의리에 추구했기 때문에 병자호란이라는 참극을 당하게 되었고,
마땅히 또 여기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결국 무너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김상원을 단순히 뭐 보수 반동 이런 식으로 매도록 하기에는 이 사람도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 거기다 김상원이 말로만 했던 입보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심양이 끌려갔어요. 즉 전범으로 끌려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끌려간 건데 거기 가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풀어줬거든요. 고령이면 감안해서 풀어줬는데 풀어주기 전에 그래요. 이거는 청해 황제의 은총이니까 청해 황제가 있는 곳에 향해서 절을 하라고요. 근데 끝까지 절을 안 합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무릎이 쑤셔도 못하겠다. 죽일 테면 죽이라 이거죠. 끝까지 안 하고 왔어요. 결국에는. 이거 아무나 못하는 행동이에요. 적진 한복판에 가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그래도 니들한테 무릎 안 꿇는다. 이런 강골기질을 가졌던 인물이 김상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서인 측 입장에서, 특히 서인 측 입장에서는 김상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종의 애국지사예요. 진짜 애국지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 김상원의 가게를 쭉 잇는 집안들이 바로 안동김 씨인데, 자, 김광천은 김상원하고, 김상원이 이제 김광천의 작은아버지였는데, 김상원은 양자로 입적이 되고, 그 김광천의 아들로 나오는 것이 김수항입니다. 김수항은 또 노론의 대표였죠. 김수항이 누구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진했냐면 송시열과 관계가 진했는데, 송시열과 김수항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옛날에 이걸 사제관계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사제관계라고 설명하신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제가 김수항 쪽을 연구를 하는 노론쟁이가 있어요.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노론쟁이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김수항 쪽 연구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김종수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 김수항을 연구하는 노론쟁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제관계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사후관계다. 사후라는 것은 뭐냐면은 친구이기는 한데 서로 이제 가르침을 주고 배움을 받는 그런 친구관계라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친구관계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김수항은요, 송시열과의 최측근이면서 사후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노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김수항은요, 소론이 갖고 있었던 노론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람이에요. 노론의 정통성을 수호했던 인물입니다. 즉 노론의 의리, 송시열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 바로 김수항이라는 거죠. 결국 그 의리를 지키다가 어떻게 됐냐? 기사왕국대 남인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게 되죠. 송시열과 같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서인 노론계 입장에서 김수항은 마지막까지 노론과 송시열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그런 명망이 있는 인물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김수항의 뒤를 이어서 김창집이 등장을 하는데, 이 김창집은 사도세자 특집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노론 4대신 중 한 명입니다. 당시 김창직은요, 누구에 대한 의리를 지켰냐면 영조에 대한 의리를 지켰어요. 상황은 이렇죠. 숙종이 막판에 경종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진 않고, 당시는 연인군이었죠. 그죠? 연인군이었던 영조를 왕위에 올리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인군을 경종 때 지켰던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노론 4대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창집이에요. 결국 신임 환국 때 이 사람은 의리를 지키다 죽었습니다. 사실상 영조가 집권을 한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됐던 인물이 또 김창집이라는 거예요. 김창집, 김창엽 두 사람이 형제인데, 김창집은 정계에서 활동했던 인물, 김창엽은 학계에서 활동했던 인물,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김창엽은 노론의 이론가였고, 이 김창엽과 관련된 굉장히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이 일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창엽은 다음 시간에 주인공으로 잠깐 남겨두도록 하고요. 그러면 김창집은 영조와의 의리를 지키다가 희생이 된 사람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나왔던 사람, 김창집의 4대손이죠. 이 사람이 김조순인데, 여기서부터 안동김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김조순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김조순은요, 정조의 최측근이었어요. 즉 시파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조가 미래를 위해서 남겨놨던 인물이었어요. 히든카드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조의 의리를 위해서 남겨진 인물이 바로 김조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조순의 딸이 순원왕후 김씨고, 순원왕후 김씨가 순조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때부터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동김씨들 흐름을 보면요, 일단 김상원, 이 사람은 애국지사예요. 그죠? 청해 심양에 끌려갔다가 거기서도 굴복하지 않고 돌아왔던 초강골기질입니다. 그런 애국지사였고, 그 다음에 김수항, 노론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냈던 인물입니다. 노론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론의 사실상 정신적 지주라고 볼 수 있는 송시열하고의 관계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인물이 또 김수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창집. 이 사람은 또 영조하고의 의리를 지켰던 인물이에요. 영조가 탄생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영조가 탄생 못했으면 당연히 정조 안 나왔고, 정조 안 나왔으면 순조도 안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왕들도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왕가의 정통성을 위해서 의리를 지켜줬던 인물이 바로 김창집이라는 겁니다. 김조순. 정조하고의 의리를 지켰던 인물이죠. 정조가 마지막까지 신뢰했던 인물, 히든카드로 남겼던 인물이 바로 김조순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의리, 그죠? 의리야. 도대체 의리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면 감이 좀 잘 안 올 거예요. 의리가 도대체 뭐야? 자꾸 의리 얘기를 하는데 친구 간의 의리를 말하는 건가? 우리가 남이가 이걸 말하는 건가?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약간은 좀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이들이 주장했던 의리가 무엇이냐? 안동김 씨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고 안동김 씨들이 추구했던 의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의 주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김창엽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김창엽을 토대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를 토대로 과연 노론, 안동김 씨들이 주장했던 의리가 무엇이냐? 그 의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